네, SNS 광고 마케터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6년도를 대비해서 저희 교재 해제를 좀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재가 2026년도를 겨냥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분량이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내용을 좀 충실하게 많이 못 넣고 문제 중심으로 교재가 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론을 좀 제대로 학습하고 싶다 이런 이제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보강해서 우리 교재로 충분히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영상으로 2026년 새로운 그 개정 내용을 포함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영상하고 교재만 가지고 수업을 쭉 따라오시면 시험 준비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시험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시험이다 보니까 기출 문제나 샘플 문제를 바탕으로 그 유사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올해까지일 것 같고 내년에는 조금 더 정교한 문제들을 저희가 많이 좀 보강을 할까 합니다. 올해 2026년도에 저희 내용을 해제를 바탕으로 바뀐 내용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담았으니까 여러분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SNS 광고 마케터 1급입니다. 먼저 시험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험 기출 문제하고 이 공단에서 제시한 샘플 문제가 있어요. 그걸 철저하게 저희가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 바탕으로 이제 출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중하로 분류해서 빈출 태그를 달았는데요. 기본적으로 메타하고 유튜브가 절반 이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요번 올린 강의도 메타하고 유튜브 중심으로 좀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파트 1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문제는 한 8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그래서 카카오톡하고 네이버 밴드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우리 SNS 광고 마케터라는 시험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시험이라서 요 기출 문제하고 샘플 문제를 좀 유념하게 보시면 유사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 벌써 이제 이것도 횟수로 3-4년 되다 보니까 샘플 문제만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나 메타를 좀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자, 먼저 파트 1은요, 디지털 마케팅의 기초가 되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배웁니다. 그 소셜미디어의 특징, 그 다음에 디지털 마케팅 활용,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니까 단순한 암기보다는 실무적인 이해 같은 게 있으면 좋겠고요. 소셜미디어 콘텐츠나 크리에이터에 관한 이런 기본적인 이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2하고 연계해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파트 1 중에서 첫 번째 챕터는 소셜미디어의 이해입니다. 요거는 3% 정도의 비중이 되고요. 매스미디어, 소셜미디어, 웹 2.0 요게 이제 자주 출제되는 주제들이고요. 그다음에 챕터 2는 소셜미디어의 종류입니다. 이것도 하나 정도 되고요. 소유미디어, 획득미디어 이런 것들, 주요 소셜미디어들 이런 거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어, 챕터 3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주요 전략입니다. 요거는 하 2% 정도 목표 설정 방법,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마케팅, 퍼널 마케팅 이런 것들 용어 설명 같은 거 확인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챕터 네 번째는 소셜미디어 콘텐츠 유형 이고요. 스토리텔링 콘텐츠 유형, 콘텐츠 활용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됩니다.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케터를 양성하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실무 운영 기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좋고요. SNS 광고 운영 매뉴얼에 대한 반복 연습, 그다음에 문제풀이 이런 거 통해서 개념을 좀 확실하게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메타 유튜브 비중이 높고요. 유튜브는 광고뿐만이 아니라 콘텐츠 크리에이팅에 대한 내용도 학습할 필요가 있고요.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교재를 좀 꼼꼼히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매체가 돌아가면서 하나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대비하시면 좋겠어요. 자, 파트 2에서 섹션 비중은 메타가 38%, 유튜브가 38%입니다. 둘이 합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한 80% 정도 되니까 이 두 가지만 잘 해도 합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는 이걸 좀 꼼꼼히 살펴보고요. 이번 지금 영상도 주로 이제 메타와 유튜브를 우리 책에서는 아무래도 그 분량의 한계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그 캠페인 목표들이 있죠.
그 목표에 따라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카카오톡이 이번에 개편이 됐고 네이버 밴드, 기타 매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NS 광고 마케터 1급은 어떤 시험일까요? 요거는 디지털 광고 시장에 고성장을 하고 있는 이 SNS 관련된 분야에 전문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어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본 지식, 그다음에 광고 기획, 전략, 등록 운영, 효과 분석 이런 역량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SNS 광고 마케터 1급은 온라인 광고 대행사라든가 또 기업의 홍보 부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대학생들이 요런 관련된 좀 전문성을 보유하기 위해서 좀 좋은 유용한 그런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자격증은 온라인 비즈니스와 마케팅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양하고요. 메타,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국내 SNS 광고 시스템 실무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광고 대행사 취업 대비하고 또 광고 기획자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하는 데 유용한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민간 등록 자격증이고요. 네. 그 자격 정보 서비스에서 정확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이제 두 과목이고요. SNS의 이해, 그다음에 SNS 광고 마케팅 두 가지고 전체 객관식에 80 문제입니다. 100분 정도 시험이 주어지고 70점 이상 얻으면 합격이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누구나 자격증에 응모하실 수가 있고요. 시험을 접수하시고 검정 수수료가 있어요. 그다음에 시험 응시한 다음에 3주 후에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자, 그래서 강의 차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파트 1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파트 2 SNS 광고 마케팅 이렇게 살펴봅니다. 메타를 한 두 단락으로 쪼갰고요. 유튜브 두 단락으로 쪼갰고 나머지 이렇게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1 SNS의 이해입니다. 네,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매스미디어는 이 불특정한 이 대중 다수를 대상으로 동일한 콘텐츠를 일방향으로 노출하는 거죠. 그래서 TV나 신문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매체들이 그래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컴퓨터나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되면서 만들어진 서비스들이죠. 이 특징은 스마트폰 보급으로 정보 공유가 매우 쉬워졌고요. 선별된 특정 사용자들에게 세분화된 콘텐츠를 노출하는 데 매스미디어보다는 효과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수용성이 높아요. 개인 맞춤 광고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광고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고요. 회피 가능성도 대신 높아요. 엄지손가락으로 광고를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매스미디어보다 광고 회피가 훨씬 더 쉽죠. 자, 소셜미디어의 등장과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소셜미디어는 일단 개방, 참여, 연결 이런 걸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네트워크 상에서의 직접 콘텐츠를 말하죠. 그래서 어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공유 공간이 먼저 확대가 됐어요. 인터넷의 상용화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뭐 경험, 정보 이런 걸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하고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매우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개방 플랫폼이에요. 개방, 참여, 연결이 가능한 디지털 네트워크 기반에서 소통할 수 있는 개방화된 플랫폼이죠. 그래서 블로깅, 퍼블리싱, 네트워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흔한 용어가 됐어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중심의 환경으로 바뀌면서 좀 더 소셜 미디어를 하게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1 세대는 PC 중심의 웹이었다면 두 번째 2 세대에서는 모바일 중심이고 인제 점점 요즘은 쇼폼이나 라이브 커머스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그런 정보들이 좀 더 발전하고 있죠. 거기에는 아무래도 통신 인프라가 발달이 되고 또 디바이스가 또 발전이 됐죠. 그리고 AI 기술이 막 등장하면서 조금 더 세련되게 바뀌고 있어요. 자, 소셜미디어의 발전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웹 1.0 시대에는 PC 보급과 인터넷 실생활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웹 표준 같은 것들이 정립되기 시작했고 상호작용이라는 개념, 인터랙티브 뭐 이런 것들이 좀 양방향 이런 게 등장했죠. 빠른 정보 전달 중심이었어요. 이 시기에 이제 디지털 미디어는 정보 공유보단 빠른 정보 전달 이런 게 주된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웹 1.0 시대를 컴퓨터로 대변할 수 있고 이제 정보 검색 같은 게 이제 막 시작되기 시작했죠. 웹 2.0은 스마트폰에 등장하고 인터넷의 생활화라고 할 수 있어요. 컴퓨터로만 접속하던 시대랑 다르게 스마트폰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인터넷을 접하게 됐죠. 그다음에 개방, 참여, 공유의 보편화도 될 수 있는데 사용자가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요.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참여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소셜 미디어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페이스북, X,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들이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웹 2.0 시대, 이때는 이제 키워드를 참여나 공유 이렇게 들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인제 웹 3.0 지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능형 웹 같은 게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체적인 머신러닝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개인 맞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이죠. 이게 대표적인 게 스레드를 들 수 있는데 개인정보 공유나 보안을 강화한 그런 소셜 미디어도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등장이죠. 그래서 컴퓨터가 데스크톱이나 스마트폰이 아니라 뭐 냉장고나 뭐 세탁기 이런 거에도 이제 소통이 되고, 요즘 이제 AI들은 음성으로 뭔가를 제어하려고 해요. 그래서 인제 뭔가 키보드나 이렇게 컴퓨터화 됐던 어떤 그 좀 딱딱함, 기계적인 느낌에서 되게 인간적이지는 않죠. 이게 지금 AI가 인간의 뭔가 일자리를 뺏는다 어쩐다 하고 있어서 그걸 인간적이라고 하긴 뭐 어렵겠지만, 뭔가 그 컴퓨터 전공자, PC 이렇게 낯선 단어가 아니라 손쉽게 손가락이나 뭐 말로 이렇게 좀 다가서서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것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 AI 스피커, 웨어러블 기기 이런 거, 그다음에 VR, AR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이걸 웹 3.0 시대라고 합니다. 자, 소셜미디어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호작용 기반의 1:1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고, 사회적 관계 형성이 용이해요. 그다음에 피드, 타임라인별 선별 노출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원하는 정보 선별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가 9 시에 같은 방송 뭐 TV 앞에 모여 가지고 같은 방송을 봤던 시대가 인제는 아니라는 거죠. 피드가 뭐예요? 먹이를 주다. 푸드의 동사형이잖아요. 본인들이 주로 봤던 콘텐츠의 연계선상에서 콘텐츠가 보여지기 때문에 몰입도가 굉장히 높죠. 또 프로슈머 역할이 커요. 예. 물건을 생산하는 프로듀서하고 컨슈머의 이제 합성어죠.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해서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됩니다. 또 빠른 여론 형성이 가능해요.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반응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여론 형성과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죠. 알고리즘 추천 그 기반의 추천도 다양해서 맞춤형 콘텐츠 소비가 가능하고요. 다양한 콘텐츠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라이브 방송, 다양한 형식을 융합적으로 전달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파트 2에서 유튜브 광고를 할 때 요걸 좀 볼 텐데, 유튜브에서는 요런 걸 디맨드 젠이라고 해서요. 광고의 유형에 상관없이 원하는 소비자한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인제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광고 방식이죠. 자, 문제점과 한계도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어요. 뭐 쿠팡 사태를 굳이 들지 않다고 해도 이제는 뭐 통신사를 어디를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LG U 플러스 말고는 다들 한 번씩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개인정보, 여러분의 정보는 이제 여러분께 아닌 그런 세상이 됐죠. 또 사생활 침해와 갈등 같은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서 인제 그 두 사람이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근으로 물건을 사고 팔았는데 뭔가 이제 좀 이견이 있어서 뭐 환불해 달라 어쩌다 하면서 한 사람이 환불 요구를 거절하면서 인제 누가 게시판에다가 그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판매자가 독한 마음을 풀고 품고 인제 하소연한 그 구매자한테 뒷조사를 다 했어요. 인터넷에서 그 사람의 그 글들이나 이런 걸 막 찾아 가지고 어디에 살고 있고 뭘 하고 있고 뭐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인제 그 싸움이 되게 커져서 양쪽에 또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판매자가 유튜버래요. 그러면서 라이브 방송으로 이 두 사람의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걸 뭐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참 이게 사생활이 너무 심하게 침해되는, 또 그게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정보 격차도 들 수 있어요.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인제 스마트 기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소외 현상도 있죠. 대량 전달의 한계도 있어요. 개인화된 콘텐츠 특성상 매스미디어처럼 이 대량의 메시지를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소셜 미디어의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압도적인 사용자 규모가 있어서 메타 이 3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또 유튜브 4천만 명, 카카오톡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대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소셜 미디어를 빼놓고는 마케팅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커뮤니티와의 소통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방대한 사용자층을 기반으로 누구나 자신의 계정을 개설하고 자신만의 커뮤니티를 구축해서 빠르게 소통할 수 있죠. 또 명확한 타겟팅도 될 수 있어요. 특정한 관심을 공유하거나 스마트폰 위치 기반으로 명확한 타겟 설정을 가능하기 때문에 소통에도 유리해요. 우리가 이제 파트 2에서 살펴볼 그런 광고 시스템들도
어떻게 하면 정확한 타겟과 그 생산자를 연결해 줄까 하는 게 사실 광고 시스템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죠. 네. 소셜 미디어의 강점과 한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강점은 일단 세분화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것, 높은 상호작용성, 그다음에 실시간 정보 확산과 파급력, 알고리즘 기반의 맞춤 추천이 가능하다는 거죠. 반면에 한계는요, 대량 메시지 동시 전달에 한계가 있고 손쉬운 광고 회피와 무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가 있고 디지털 정보 격차 발생도 가능하죠. 네. 자, 이제 파트 2, 소셜 미디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소셜 미디어는 일단 관계형과 견해형하고 경험형으로 제가 이제 구분을 해 봤어요. 관계형은 사람들과 연결해서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소셜 미디어죠.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같은 걸 들 수 있어요. 특징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과는 극히 노출이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견해형은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는 거죠. X나 스레드 같은 거.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의견이 있으면 막 이렇게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런 매체죠. 그다음에 경험형이에요. 관심사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안에서, 그러니까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이고 연결되는 방식이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틱톡이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게 일종의 그런 경험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가만히 보면 어 메타는 관계형과 견해형과 경험형,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 있죠. 페이스북 있죠. 네, 페이스북 있죠. 그다음에 뭐 스레드 가지고 있죠. 뭐 인스타그램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자, 통제 및 권한에 따라 구분을 한번 해 보면 소유 미디어라는 게 있어요. 기업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SNS를 소유 미디어라고 하죠. 그다음에 획득 미디어는 어 파워 블로거나 유튜버한테 비용을 어느 정도 주거나 아니면 뭐 제품을 주거나 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획득. 통상적으로 요거는 이제 언론사에서 기자들한테 보도 자료를 뿌릴 때 보통 그냥만 주는 게 아니라 밥도 사 줘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해 줘야 되고 만나서 뭐 또 커피도 마셔 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획득 미디어라고 부르고요. 지분 미디어는 광고죠. 네. 피드 광고 그런 것들, 네이티브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이런 비용을 지불해서 노출하는 거, 이걸 지불 미디어, 페이드 미디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영어 표현도 중요하니까 온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 페이드 미디어 요거 잘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네. 주요 플랫폼 수익 모델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먼저 전통적으로 소셜 미디어는 광고 수익을 기반으로 하죠. 피드 광고나 디스플레이 광고나 브랜드 제휴 같은 것들이 이제 주요 수익 창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X, 뭐 네이버 블로그나 밴드, 그다음에 페이스북, 카카오톡이 대표적이죠. 인플루언서 협찬도 수익 구조로 볼 수 있어요. 브랜드 협찬, 컨텐츠 내 광고, 상품 링크 같은 거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틱톡, X 같은 거. 그다음에 프리미엄이나 구독 기반도 있어요. 유료 구독, 프리미엄 기능 이용, 또 콘텐츠 구매 방식에 따라서 사용이 되는데 유튜브 프리미엄이 대표적이고 링크드인 프리미엄, 숲 퀵뷰, 그다음에 엑스 프리미엄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서비스 연계형이 있어요. 메신저 기반의 자체 계열 서비스와 연동하는 거죠. 카카오톡은 카카오티, 카카오뱅크가 카카오톡이라는 국민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시너지가 있죠. 위챗도 위챗페이 미니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요 미니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제 그 중국이 구글 같은 게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 같은 게 되게 그 바이두에 들어가야만 등록이 되는데 그런 미니 홈페이지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게 미니 프로그램이에요. 그 위챗 계정만 있으면 어떤 회사든지 그 팔로우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페이지 같은 걸 제공을 합니다. 맥도날드나 뭐 그렇게 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을 할 때 홈페이지도 없고 그 뭐 안드로이드 앱도 없으니까 요렇게 미니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B2B 기반 수익이에요. 채용이나 구인 구직, 전문 네트워킹 기반의 유료 기능과 기업용 솔루션을 제공하죠. 이 링크드인이 대표적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광고 비도입과 커뮤니케이션 중심인데요. 광고 없이 메시징 기능으로 사용하는데 왓츠앱은 이제 광고를 안 사용하는 대신에 마치 인제 되게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저들한테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소규모 커뮤니티 중심인 경우도 있어요. 폐쇄형이죠. 네이버 밴드나 뭐 카카오 오픈 채팅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네, 주요 소셜 미디어를 하나씩 볼게요. 먼저 페이스북인데요. 마크 주커버거가 하버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미국 소셜 미디어 서비스죠.
요거 가끔 페이스북이 최초냐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최초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거 체크하시고 2006년 사용 일반 사용자들에게 서비스가 확대됐고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페이스북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실명제 기반의 서비스죠. 네. 요 실명제 기반이죠. 그래서 개인의 관심사, 학력, 경력, 활동 서비스 이런 걸 그래서 정교한 타겟 마케팅이 가장 큰 장점이고 초반에 마케터들한테 굉장한 인기를 끌었죠. 운영사 메타는 왓츠앱, 인스타그램 이 주요 플랫폼들을 인수하면서 진짜 가장 많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소셜 미디어 기업이 되죠. 자,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입니다. 2010년 케빈 시스트롬하고 마크 크리거가 만든 사진 공유 플랫폼이었어요. 성장 요인은 필터 보정 사진을 공유하고 좋아요하는 문화가 이제 갑자기 좀 약간 세련된 문화가 되면서 사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했죠. 2012 년에 페이스북 현 메타가 인수를 했고 양질의 콘텐츠와 감각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이 인플루언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죠. 네, 그다음에 유튜브예요. 창업은 페이팔 출신의 스티브 첸, 체드 헐리, 자베드 카림이 2005 년에 창업을 했고요. 2006 년에 구글이 인수해서 현재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알고리즘은 일단 구글이 인수한 이후에 유튜브는 이름만 남기고요. 그 모든 걸 다 바꿨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구글 특유의 이 알고리즘을 적용한 전혀 새로운 미디어가 탄생이 됐습니다. 유튜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창작자의 생태계죠. 유튜브에 컨텐츠만 올리는 것도 직업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대한 창작자의 생태계를 구축했죠. 또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사용자가 많고 검색 엔진 역할도 하죠. 네, 그다음에 카카오톡이에요. 2010 년에 출시를 했고요. 데이터 통신 기능을 이용해서 과금 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모바일 무료 메신저를 시작을 했습니다. 국내 대표 메신저로 자리를 잡았죠. 1대 다 방식이 아니라 1대1 메시지 중심으로 아주 이제 압도적인 1 위죠. 성장 배경은 일단 초기 무료 서비스로 사용자를 많이 끄집어냈고 거기서 인제 게임 퍼블리싱이나 광고 같은 걸 활용해서 인제 수익을 내기 시작했죠. 폐쇄형 연동이에요. 타사 앱이 아니라 카카오뱅크, 카카오톡, 멜론 등 자사가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로 연결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특별히 여기 폐쇄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챗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입니다. 우리가 알 만한 서비스가 다 위챗 플랫폼 안에서 가동이 돼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 밴드는 2012 년에 출시를 했고요. 게시판인데 어 모임 관리에 특화돼서 많은 사용자를 확보했죠. 주요 활동 목적은 친목 모임이나 가족 모임, 동호회 운영 이럴 때 많이 쓰시죠. 네, 공개 설정이 유연해요. 그래서 밴드 공개 여부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서 폐쇄를 형으로도 쓸 수 있고 뭐 공개형으로도 쓸 수 있죠. 최근에는 다양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 자, 네이버 블로그예요. 웹과 로그의 합성어고요. 인터넷 기록장을 의미하는 1세대 소셜 미디어예요. 사실 블로그라는 건 네이버만 시작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회사에서 한 번씩은 만들어 보셨을 거고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도 블로그 서비스를 예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아주 일반화된 그런 서비스였죠. 2000 년대 초반에 아주 인기를 끌었고 이후에 네이버가 이제 검색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네이버 블로그 이외에 블로그를 노출을 안 시켰어요. 그러면서 다른 블로거들이 다 죽었죠. 네. 최근에는 이제 광고랑 연동되는 방식으로 검색 광고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계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숲이에요. 예전에 이제 아프리카 TV라고 불렸죠. 2006 년부터 서비스를 했고요. 이 나우누리가 전신이죠. 수익 모델은 별풍선이고요. 시청자들의 선물을 통해서 수익 창출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고 1 세대 1인 미디어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진출하겠다 하면서 2024 년에 네임을 숲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X예요. 트위터에서 시작을 했죠. 2006 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텍스트 기반 소셜 미디어고요. 140 자의 짧은 문구와 리트윗 이런 걸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2022 년에 일론 머스크한테 인수가 되면서 X로 이름을 바꿨죠. 미래 비전은 단순한 소셜 미디어를 넘어서 금융 기능을 포함한 슈퍼 앱을 지향하고 있고 또 SNS에 연결된 결제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고 최근에는 뭐 그록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좀 테스트하고 또 확산시키는 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의 어떤 천병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텍스트 중심의 빠른 정보하고 그다음에 실시간 트렌드 파악이 유리하고요. 정치 사회적 이슈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챗GPT 많이 쓰실 텐데 챗GPT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게 샘 올트만이 X에다가 그 링크 하나 올렸던 게 시작이 됐다고 하죠. 한번 써 보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폭발적이어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였는데 제가 X를 통해서 시작을 했죠. 자 틱톡입니다. 2016년 중국에서 만들어져서요. 인제 전 세계 150개 국가에서 75개 언어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15 초에서 10분 길이 제작을 하고 쉽고 강력한 영상 편집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20대 이하가 6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Z세대, 알파 세대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문화적인 파급력도 무시 못해서 음악과 결합된 챌린지라든가 뭐 미국 그 대중음악 시장의 어떤 글로벌 트렌드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이 좀 다른 플랫폼 비해서 좀 뛰어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최근에는 오라클 주도의 미국 기업한테 인제 인수가 돼서 지분을 다 판 건 아니고 바이든스가 가지고 있는 지분 한 19% 정도 그리고 인제 미국한테 지분이 넘겨간 컨소시엄한테 넘겨간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어요. 미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틱톡을 노리고 있었죠. 자 그다음에 링크드인이요. 2003 년에 페이팔 출신의 리드 호프만이 창업을 했어요. 에릭 리랑 같이요. 일반적인 소셜 미디어랑 다르게 비즈니스 전문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특정 업계 사람들과의 네트워킹, 구인 구직 활동 지원, 그다음에 동종 업계 정보와 뉴스 팔로우 기능이 있습니다. 2016 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60억 62억 216 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62억에 인수했습니다. 그다음에 왓츠앱이에요. 2009년 야후 출신의 브라이언 액텀하고 얀 쿰이 개발한 모바일 메신저고요. 데이터 통신을 통해서 추가 과금 없이 무제한 메시지 전송과 어 자 왓츠앱입니다. 2009년 야후 출신의 브라이언 액텀과 얀 쿰이 개발한 모바일 메신저고요. 데이터 통신을 통해서 추가 과금 없이 무제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게 특징이에요. 초기에는 유료 정책이었는데 페이스북이 인수한 이후에 전면 무료로 전환됐죠. 요때 많이 비교되는 게 카카오톡이에요. 왓츠앱은 유료인데 카카오톡은 인제 '유료로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인제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톡은 유료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던 적이 있죠. 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인스타그램과 연결된 순수 메시징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월 활동자가 26억 명 이상이고요. 전 세계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위챗이에요. 텐센트에서 출시를 했고 네 웨이신 이라고도 불려요. 중국 이름으로는 작은 통신 이런 뜻이고요. 중국에서는 웨이신이라고 부르고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요. 메시징 이외에 자동 번역이나 모바일 결제, 지갑 기능 이런 생활 편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서요. 별도 앱 설치를 안 해도요. 마치 그냥 위챗만 있으면 앱 속에서 앱을 사용하는 것처럼 생태계를 만들어 놨어요. 이 QQ라는 것도 병행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같은 회사에서 그러니까 네이트온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카카오톡도 운영하는 거죠. QQ는 핸드폰의 그 번호 기반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인데 이 QQ를 없애지 않고 두 가지를 공존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중국의 특징이에요. 자 그다음에 인제 스냅챗입니다. 2011년 미국에서 시작된 모바일 서비스고요. 보낸 메시지가 24 시간 안에 사라지는 게 인기이고요.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10 대, 20 대들한테 인기를 끌었어요. 수신인이 볼 수 있는 시간을 1 초에서 10 초까지 발신자가 설정할 수 있고 설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서버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예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이후에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거가 스냅챗도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그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는 걸 듣고 그 인스타그램 창업자인 케빈 시스트램이 깜짝 놀랐다고 하죠. 화났다고. 근데 안 팔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마지막으로 스레드입니다. 메타에서 출시했고요. 2023년 텍스트 기반의 소셜 미디어예요. 페디버스 방식인데요. 연방과 우주의 합성어예요. 누군가 소유하거나 제어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소셜 네트워크를 지향합니다. 웹 3.0 기반이에요. 액티비티 펍이라고 해서 이런 그 궁극적으로 다른 서비스와도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 구조가 특징이에요. 실타래잖아요, 스레드가. 관심사를 기반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방식이고 X의 기능과 사용성이 좀
유사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소셜 미디어의 구조를 조금 비교를 한번 해 보면 메신저형, 피드형, 커뮤니티형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메신저형은 1대1 대화 중심, 개인적인 소통, 폐쇄성, 카카오톡이나 왓츠앱, 위챗 같은 거. 그다음 피드형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콘텐츠 피드, 알고리즘 기반이죠.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그다음에 커뮤니티형은 공통 관심사, 폐쇄형,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 이런 걸 둘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챕터 3 소셜 미디어 마케팅의 주요 전략입니다. 먼저 소셜 미디어 마케팅은 목표를 잘 설정을 해야 되죠. 마케팅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성공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을 위한 기본 단계고요. 전략을 또 구체화해야겠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가이드를 또 제시를 해야죠. 캠페인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과 파트너들에게 일관된 방향과 가이드를 제시하는 거고요. 성과 측정 기준이 있어야겠죠. 명확한 목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추후에 캠페인 종료 이후에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그걸 다시 피드백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스마트 목표 설정 방법인데요. 스마트는 스페시픽, 미저러블, 어치버블, 렐러번트, 그다음에 타임 바운드의 약자입니다. 스페시픽은 명확하게 구체적이게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라는 거고요. 미저러블은 측정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애치버블은 달성 가능한 것, 그다음에 렐러번트는 사업과 연관된 거, 그다음에 타임 바운드는 기한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이 좋은 목표의 예시는요. 일단 음 구체적인 목표예요. 이번 캠페인에서 뭐 회원수를 늘린다라든가 또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죠.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메타의 광고를 집행한다. 그다음에 측정 가능한 것은 뭐 한 달 동안 회원을 1,000명을 늘린다. 이런 걸 들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인제 소셜 미디어 마케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퍼널 마케팅이라는 건데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깔때기처럼 생겨 가지고 깔때기가 영어로 퍼널이죠. 그래서 퍼널이라고 부르고요. 요게 인제 예전에 세일즈 2000 뭐 1900 년도 초반 뭐 30 년도 40 년도 요때 미국이 한참 성장할 때 그때 세일즈 기법으로 유명했던 건데 이게 디지털로 인제 진화한 거죠. 첫 번째는 획득, 그다음에 활성화, 유지, 그다음에 구매, 추천 요런 방식으로 사용자를 유입한 다음에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재이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구매 액션, 경험을 공유하는 요런 방식으로 꾸미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인제 획득은 제품이나 서비스 활성 사용자를 분석해서 해당 타겟에게 맞는 광고를 진행하는 걸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소셜 미디어 광고 캠페인에서 인지도, 도달률, 트래픽 등 이런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다음에 활성화인데요. 사용자가 유입되면 콘텐츠를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고요.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게 필요하죠. 이 관계 형성은 회원가입, 구독, 팔로우, 뉴스레터 이런 걸 통해서 진행할 수 있고 또 2 단계에서 소셜 미디어 광고 캠페인에서 잠재 고객 같은 거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유지예요. 좋아요, 댓글, 공유 같은 참여도를 높여서 재방문을 유도하는 그런 단계고 이를 통해서 제품 사용 경험을 자연스럽게 인제 제공할 수 있겠죠. 또 기존 방문자를 대상으로 다시 오게끔 만드는 것들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광고 캠페인 참여가 주요 목표가 되겠죠. 그다음에 구매예요. 브랜드에 대한 관심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전환을 유도하는 그런 단계죠. 쿠폰이나 마일리지 제공, 또 신상품 정보, 이벤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충성 고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셜 미디어 광고 캠페인에서 전환, 판매 이런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천이죠. 사용자가 직접 추천하거나 공유를 통해서 신규 사용자 획득의 선순환을 형성하는 겁니다. 자, 소셜 미디어 마케팅의 활용을 한번 보면요. 일단 소셜 미디어 운영은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잠재적으로 모으고 관리해서 해당 콘텐츠를 광고로 그대로 활용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걸 왜 하나?' 싶을 정도로 공을 들여 가지고 콘텐츠를 올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기 SM이라는 건 소셜 미디어 매니지먼트인데 이렇게 좀 그러니까 광고는 비용을 늘려 가지고 단기간에는 팍 쏘는 건데 소셜 미디어를 운영한다는 건 진짜 누가 볼지도 모르는 콘텐츠를 열심히 준비하는 정말 보이지 않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요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콘텐츠 관리 파트의 팀도 새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퍼포먼스 마케팅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구현해 내는 거. 그런 지금 사실 SNS 마케팅에서 광고 관련된 내용이 전부 퍼포먼스 마케팅, 성과를 끌어내는 거죠.
그다음에 플랫폼별 소셜 미디어 마케팅 전략을 들어보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해시태그 같은 걸 통해서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 이런 브랜디드 협업 콘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유튜브는 또 말할 것도 없죠. 예, 유튜버는 광고 효과도 굉장히 좋지만 또 유튜버들을 통해서 아 브랜드 관련된 그 경험 같은 걸 이제 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유저들이 좀 쉽게 접촉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어 소셜 미디어는 감정, 평가, 대응 요 3 단계 프로세스 방법이 효과적인데 요 감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느끼는 필링이 아니라 어세스먼트예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글을 발견할 때 이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요런 걸 좀 구체적으로 assess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평가하고요.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다음에 긍정적인 거는 대응하지 않거나 관련된 스토리를 추가 공유하는 거고 부정적인 글은 기본적으로 낚시질인지 분노인지 정보 오류인지 고객 불만인지 요 4 가지로 분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감정과 평가에서 나온 판단에 근거해서 공개하거나 대응 방안 같은 걸 결정해 볼 수 있겠죠. 공개는 사실 공개와 정보원 공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대응은 즉각 대응과 시간을 둔 공식 대응 그리고 주요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은 대응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셜 미디어 콘텐츠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티 유형은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또 라이브 같은 것도 흔히들 많이 사용하죠. 텍스트는 아주 전통적인 것들이죠. 짧은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용이하고요. 또 이미지는 시각적인 것들 담아내는 데 유리하고 동영상은 스토리텔링이나 자세한 설명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좋죠. 뭐 자동차를 타거나 아니면 요즘 뭐 그 제품 리뷰 같은 거 할 때 동영상이 굉장히 효과적이죠. 라이브는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거에 유용하죠. 소셜 미디어 크리에이티브의 스토리텔링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메타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15초 이하의 짧은 영상이 비즈니스 성과가 높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텔링이 순차적인 게 있고 비순차적인 게 있는데 비순차적인 기법이 더 높은 비즈니스 성과를 낸다고 해요. 순차적인 스토리텔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기승전결로 이렇게 만드는 거 어느 정도 흐름이 있고요. 시작 단계에서는 약간 예열을 한 다음에 클라이막스를 뒤로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데 모바일에서는 비순차적이라는 거예요. 예. 좀 앞에 버스트, 뭐 셔플, 펄스, 부메랑, 역행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기승전결 뒤바꿔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를 앞에 턱 터뜨리고 아니면 그걸 계속 연속으로 터뜨리거나 뭐 강약, 중강약으로 해서 일단 중요한 부분을 먼저 노출시키는 거죠. 요런 식의 소셜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스토리텔링 기법이 조금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표현 방식에 따른 콘텐츠 유형을 한번 보면 기획 콘텐츠가 있고 브이로그, 숏폼, 라이브 스트리밍이 있어요. 기획 콘텐츠는 짜여진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만드는 거죠. 엔터테인먼트나 정보 제공 이런 것들 뭐 애드립도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게 사전에 조율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죠. 그다음에 브이로그예요. 기획 콘텐츠가 아니라 생생한 어디 갔는데 뭘 만났는데 뭘 먹었는데 이런 콘텐츠들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숏폼 같은 거 아주 짧은 임팩트를 주는 그런 콘텐츠를 말하죠. 요즘은 뭐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됐죠. 틱톡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이에요. 게임 방송 같은 거. 예. 그리고 인터뷰, 공중파 뉴스 채널 이런 거 즉시 공개할 수 있고 이게 또 라이브 스트리밍 이후에는 박제가 돼서 또 유튜브에 공개가 되기도 하죠. 자 마지막으로 통합적인 소셜 미디어 콘텐츠 활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성공적으로 활용한다는 건 좋아요와 댓글을 얻는 이상으로 미디어와의 다양한 통합 노력이 사실은 필요해요. SNS 광고 마케팅이라는 것은 결국은 콘텐츠 파트가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고객에게 정확한 적합한 광고를 같이 연결시키는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또 매출이나 그런 홍보 효과를 크게 거두는 경우가 많죠. 소셜 미디어 콘텐츠의 강점은 단순하게 정보 전달뿐만이 아니라요. 개별화된 맞춤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서 그런 소비자들의 반응과 참여율 같은 걸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정보의 유효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죠. 그다음에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어서 사용자 간의 연결성과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든 진짜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고를 한다라면 그냥 TV에 광고하거나 신문에 광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네. 요렇게 해서 우리 파트 1을 살펴봤습니다. 저희 365 기출문제 복원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시험이 끝난 다음에 까먹기 전에 좀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도움으로 좀 더 좋은 교재를 만드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제보하실 때는 이 번호 같은 거 이렇게 써서 같이 이 기억을 좀 잘 되살려 주셔서 가능하면 상세하게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